제가 잠깐 아까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총 요소 생산성 TFP의 증가가 포텐셜 GDP에는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텐셜 GDP를 이렇게 썼기 때문이죠. AT의 자본 스탁 알파, 그다음에 노동의 1-알파라고 썼습니다. 자, TFP가 변화하면 포텐셜 GDP가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아서 GDP 갭이 일정하다면 뭐 편의상 얘가 0이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일정하다면 포텐셜 GDP가 늘어난 만큼 정확히 액추얼 GDP, 실제 GDP도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포텐셜 GDP가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 가는데 이 시점에서 총 요소 생산성 충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포텐셜 GDP가 이렇게 벗어납니다. 그러면 액추얼 GDP도 당연히 그렇게 맞춰서 변화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 자, 이렇다면 액추얼 GDP는 포텐셜 GDP와 같기 때문에 GDP 갭이 애초에 0이었으면 TFP 충격으로 인해서 포텐셜 GDP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GDP 갭은 당연히 0의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자, 궁극적으로 GDP 갭이 변하는 이유는 사실 현재 실질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변하기 때문이지 사실 공급 측면의 충격이 GDP 갭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IS 커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그림보다요. 하나 돌아가서 IS 커브 하나만 나오는 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GDP 갭이 뭐 0보다 큰 값을 갖든 0보다 뭐 작은 값을 갖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실질 이자율이 사실상 장기 실질 이자율 알파를 벗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알파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 이자율과 장기 실질 이자율 사이에 괴리가 나타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IS 커브 상에서의 이동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GDP 갭은 여전히 0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점에서 만일 공급 측면의 충격이 발생을 해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이 점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이 점에서 IS 커브 자체가 이동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과 같다고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만일 지금 우리가 공급 측면의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요점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높은 상태였었어요. 자, 이 점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GDP 갭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IS 커브에 의해서. 그러니까 IS 커브 상의 이동을 지금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만일 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될까요? 현재 실질 이자율은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냐면 바로 이 점에서 위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DP 갭이 0보다 작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의 충격이 나타나게 되면 이 GDP 갭이 더 확대되거나 혹은 0쪽으로 축소되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이자율 갭만 확대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실질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이자율 갭은 오히려 축소가 되는 상황이겠네요. 자, 이렇게 IS 커브가 이동하는 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장기 실질 이자율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GDP 갭이 변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경제 전체의 다른 상호작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IS 커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IS 커브 상의 1차적 변화까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11장의 목적입니다. 자, 애초에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다면 GDP 갭은 0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GDP 갭은 여전히 0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그래프를 여기에 추가를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IS 커브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서 또 IS 커브를 볼 텐데요. 네. 그래서 미시경제 이론으로 본 IS 곡선이 이제 우리 그 다음 섹션에 대한 이야기고, 첫 번째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소비와 관련해서 우리 최근에 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즉 거시경제학에서의 소비는 앞서 우리가 소비에 대한 이야기, CT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무수히 많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가게들, 이 가게들 개인들의 선택의 결과를 이제 집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경제 전체의 총 소비고요. 우리의 관심은 그렇다면 개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떻게 소비를 결정할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소비와 저축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얼마만큼을 노동을 하고 얼마만큼을 여가 시간에 투입하고, 이러한 의사결정들을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살펴보고 그것들을 확장을 하면 그것이 이제 거시경제학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학에서 소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Permanent Income Hypothesis라고 하는 항상소득가설 혹은 뭐 영구소득가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고요. PIH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 모델이라고 해서 생애주기 모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론이 있는데, 두 이론 모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처음에 제안했던 굉장히 멋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Permanent Income Hypothesis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사실 뭐 제안을 한 그런 이론이고,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은 이제 모디글리아니라고 하는 이제 노벨상을 여전히 또 받은 경제학자가 이제 제안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은 뭐 생애 주기 모형이라고 하고요. 먼저 PIH 같은 경우 보시면, PIH라고 하는 것은 Consumers base their consumption on some average measure of income rather than solely on current income.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소비를 결정을 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을 소비할 것인가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은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평균적인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소득.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이번 달에 얼마만큼을 소비를 할까를 결정을 할 때 이번 달의 소득이 이번 달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년치 소득 중에서 이번 달의 평균 소득.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달은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어떤 달은 500만 원을 벌 수도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1년에 6개월은 100만 원을 벌고 1년에 6개월은 500만 원을 벌어요.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 달의 소비는 확 줄어들고 500만 원을 버는 달의 소비는 확 늘어난다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PIH에 따르면 이 사람의 소비는 100만 원일 때는 매우 적게 소비하고 500만 원일 때는 매우 많이 소비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PIH에 따르면 1년에 6개월은 100만 원을 버니까 6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것이고, 연소득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500만 원을 버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연소득은 3,600만 원일 거예요.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평균 한 달 소득은, 어떤 달에 평균 소득은 300만 원이 되겠죠. 이 사람의 소비는 사실상 300만 원을 염두에 두고 소비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략 소득의 절반 정도를 이 사람이 소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100만 원 버는 달에는 50만 원 소비하고 500만 원 버는 달에는 250만 원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 사람의 월 평균 소득은 300일 테니까 대략 한 매월 150만 원씩을 소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Permanent Income Hypothesis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소비를 선택한다는 것이죠.